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1위 작심하니 무섭네. 2. 한국, 예상도 못한 초대박. 3. 한국군 등장하자 러시아인들 고맙다 연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명망과 실제 모두에서 반도체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3나노급 다이캐스트 반도체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3차원 반도체 생산에 도전한다는 소식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의 통합 반도체 연구기관인 이맥과 협력하여 기존의 2차원 반도체를 뛰어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입지와 매일같이 발전하는 기술력은 세계의 다른 기업들이 대한민국 내 국내화 과정을 가속화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즈는 경기도에 생산 및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강화 소식은 확산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즈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대한민국 반도체를 최고의 것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통제하고 수출을 규제해왔습니다. 3년간의 수출 제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공장에 투자하기도 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 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오러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좌우, 사면을 돌아올 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리맥 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 덴 호브 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의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회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지 코리아, JE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EMK는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통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E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부터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 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일렉트론, TEL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 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에스 화학도 TOK와 주문자상 표부학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 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와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 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 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V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 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 개의 한국 배터리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한 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의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만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 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에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에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비지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여모지아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 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터부터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페리우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1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위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빛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